네, 안녕하세요. 자, 노동관계법규를 담당하고 있는 이윤탁 강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저랑 같이 노동관계법규 관련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같이 설명할 텐데, 일단 전체 기출 문제를 쭉 분석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시험 공고문에는 법이 여러 가지 쭉 나오죠, 이렇게. 그런데 보통, 그러니까 1법당, 물론 법령, 시행규칙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1법당, 일단 통상적으로 적게 나오면 한 2문제, 그리고 많이 나와봤자 그 3문제, 가끔 4문제가 있긴 한데 평균적으로 법마다 한 2-3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최근에 그리고 법이 2개가 더 추가됐죠. 그죠. 걔들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풀로 다 나오진 않는데 그거까지 감안한다면은 3문제까지는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3문제씩 다 내버리면 시험 문제가 20문제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됐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냥 기출에 나오는 거 그거 반복하면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만점 맞는 시험인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를 통해 가지고 꽈락 없이 60만 맞추면 되는 거죠. 됐죠? 물론 다른 과목에서 빵꾸 날 걸 대비해 가지고 노동관계법규를 잘 맞아 둘 필요 있긴 한데, 그런데 더 전략적인 방법은 제가 지금 노동관계법규를 담당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 직업상담사 2급 전체를 따진다면은, 자, 이 관계법규는 오로지 1차 객관식에만 있고 2차에는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다른 과목들은 다 1차에서도 봐야 되고 2차에서도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전략적으로 생각하면은 모든 과목에다 똑같이 비용, 시간을 투입하는 거, 이거는 바보짓입니다. 물론 제가 이거 담당하니까 이거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정상이야. 근데 이거는 제 기준은 정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과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건 비정상입니다. 즉 공부 방법에 전략상이 미스야,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노동관계법규는 이거 100점 맞으려고 덤비들면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 100점 맞아봤자 어차피 이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 해야 되는 2차 과목의 공부 시간이 뺏겨버립니다. 됐죠? 그래서 포인트는 1차는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기출만 뒤집다 외우면 붙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못 하더라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내용들이 2차로 연결돼서 이거를 어쨌든 암기해서 답안을 쓰게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죠? 그러려면은, 자, 노동관계법규는 2차로 넘어가지 않는 과목이니까 여기다가 허시간 많이 쓰지 말고, 요거는 제 기준으로 한 70에서 맥시멈 80만 맞을 수 있을 정도만 대비하십시오. 물론 더 전략적으로 가면은 60만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근데 70 정도를 목표로 하는 이유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실무로 나갈 텐데, 나가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노동관계 법규들, 자, 이거를 모르면은 구체적 업무 내용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와가지고, 또는 그 공무원 관련되는 업무 관련해가지고 그 민원인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라든가 또 고용보험 관련 내용을 문의해 봅니다. 근데 법을 몰라.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뭘 안내해 줘야 되고 한 개도 모르겠지. 그죠? 그래서 그냥 시험만 본다면은 그냥 60이라든가 더 극단적으로 가면은 한 반타작 하는 거, 이 목표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맞아버리면 나중에 여러분 실무하려면 다시 또 공부 다 해야지 돼. 됐죠? 근데 요거랑 그러면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건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22시간 안쪽으로 지금 수업을 할 텐데, 여기서 필요한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해 드리면은 충분히 2점수 나오고 여러분들이 실무할 때도 구체적인 법령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만점 맞으려고 특히 이상한 부분까지 다 외우려고 덤비지 말고,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도 자, 내용 자체가 너무 복잡하거나 암기할 게 많은 것 같아. 근데 시험에 안 나오면 그냥 버리는 거고, 근데 시험에 나온 적이 있더라 그러면은 기출되는 부분만 포인트를 잡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그냥 버리라고 할 겁니다. 왜냐면 걔들은 어차피 공부해봤자 맞추기 쉽지도 않고, 그리고 거의 나오지도 않은 부분입니다. 됐죠? 그래서 목표치는 70 정도를 목표치로 해서 갈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남는 시간은 1차에다 쓰지 말고 웬만하면은 2차 과목에다가 좀 더 시간을 투입하십시오. 그래야지 빨리 붙는 전략이에요, 이게. 됐죠? 그리고 1차도 지금 제가 다 단어하기 힘들겠지만 과목별로 쭉 기본 강의 다 들어봐, 일단. 됐죠? 그러면은 본인이 맞는 과목이 있고, 그리고 본인이 너무너무 어려운 과목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전략적으로 본인이 맞는 과목에서 70, 80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죠. 보통 무슨 학이 들어가는 것들. 자, 얘들은 기본적으로 꽈락은 면해야 되니까 50 정도를 목표로 하십시오. 50 정도. 그러면은 이쪽에서 맞은 점수를 이쪽으로 빌려주면은 무난하게 합격 점수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할 것은 1차에다 하면 너무 몰빵해가지고 2차 시간을 뺏지 말자. 왜냐면은 1차에다 몰빵하고 2차 시간 빼버리면 그만큼 또 수험 기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됐죠? 그래서 이게 시험 자체가 이게 주제로 봤을 때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그런데 시험에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내양을 전략적으로 좀 대비하자. 그래서 지금 수업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이해할 부분은 최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해가 필요 없이 단순 암기다. 그러면 제가 두 문제를 따든 뭘 하든 암기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암기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그거를 2차 관련되는 과목으로 조금 넘기자.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 그리고 보시면은 크게 봤을 때 뭐 노동기본권 있고 노동기본권, 기본권, 물론 그 이전에 연역, 우리 노동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연역, 물론 한 문제 한 문제 나옵니다, 이것도. 자, 그리고 그 다음이 근로기준 법령. 됐죠? 뭐 그 외에 뭐 남녀고병법부터 쭉 나가는데 일단 이 모든 법들이 똑같은 병렬적으로 똑같은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게 마치 군대로 따지면 똑같은 계급이 아니야, 애들이. 그죠? 어떻게 따지느냐? 일단 제일 중요한 군대로 따지면 이 사람이 장이야, 장. 그죠? 그게 대표적인 법이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노동관계 법령들은 물론 노동기본권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이 근로기준법의 해석을 전제로 해서 다른 것들이 파생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업에서는 이게 문제는 얘나 똑같이 나오지만 근데 전략적으로 나머지 부분이 이해가 되려면은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들, 특히 연역이라든가 노동기본권 합쳐지는 근로기준법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일단 전제가 돼야 됩니다. 왜? 이 기본적인 법리 마인드를 통해서 나머지를 해석하는 거야. 마치 수학으로 따지면은 구구단하고 일단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알아야 되겠죠. 이거 알아야지 다른 공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됐죠? 그래서 수업 시간은 똑같이 가는 게 아니고 얘네들에다가 수업 시간이 다른 것보다 한 0.5 이상 조금 더 붙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야, 문제가 똑같은데 왜 더 하느냐? 왜냐면은 얘들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다른 데서는 그냥 그대로 써먹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나올 수 있는 주제만 딱딱 체크해서 갈 겁니다. 왜? 어차피 나오는 것만 나오고 안 나오는 거 안 나와버립니다.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나오는 주제가 노동기본권이죠. 이쪽에서 한두 문제가 나오는데 이쪽은 뭐 단순하게 암기할 부분이 아니고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노동법에 의해서 노동법의 생성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노동관계 법령들 이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 그러면은 노동법은 뭐고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자, 노동법은 이게 다른 법하고 다르게 만들어진 지가 오래된 법이 아니죠, 이게. 예를 들어서 민법이라든가 뭐 형법 이런 것들, 훔치지 마라, 계약할 때 돈 줘라 이런 것들, 이거는 이미 인류 역사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부터 이미 있던 법입니다, 이거는. 됐죠? 그런데 이 노동법이라는 것은 요거는 딱 찍어서 얘기하면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죠? 그때 원래는 가내 수공하고 농사 짓고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같이 모이기 일할 때, 즉 집중 생산할 때, 그게 바로 산업혁명이죠. 그때 산업혁명 그 시점에 노동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때 이제 만들어진 법들이 노동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에 비해서는 얘는 역사가 짧아, 이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일단 출발점은 이 말이 나옵니다. 시민법. 자, 이때 시민은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이렇게 민법이에요, 민법. 일반 국민들 사회 관계를 구조하는 법. 물건 살 때 돈 주는 거. 그죠? 그게 크게 봤을 때 시민법입니다. 그러면은 요 시민법 이전에 요 이전 역사는 뭐 종교가 지배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절대 왕권. 자, 계급 사회가 존재했었죠, 그죠? 자, 그러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시민혁명을 통해가지고, 즉 혁명을 통해가지고 이 절대 왕권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전에 있던 뭐 종교 이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그리고 등장한 나라가 시민법을 전제로 하는 시민국가입니다. 됐죠? 여기서 할 거는 그러면은 시민법의 기본 원리. 네, 기본 원리. 자, 다른 이전의 제도랑 다르게 시민법 국가가 등장하면서 기본 원리를 뭐를 중심으로 등장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일단 여기 조금 어려질 수 있는데 이해하십시오. 이거는 요 당시는 신도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다음에 왕도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우주의 중심이다. 그죠? 그게 바로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 그래서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죠? 요 계몽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국가가 시민 국가이기 때문에 요때 기본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계몽 원리라는 것은 첫 번째 계급 사회가 없기 때문에 일단 모든 사람들이 평등합니다. 됐죠? 두 번째 계몽이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합리적 이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너나 나나 평등해. 그리고 너나 나나 누구나 합리적이야.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약으로 들어왔을 때도 세 가지 기본 원칙 나옵니다. 누구나 다 평등하네? 누구나 다 이성적이네? 그러니까 첫 번째, 계약 자유 원칙. 자, 계약 자유 원칙은 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은 자, 계약을 하는 것은 자유다. 그 말은 계약을 누구랑 할 거냐? 주체. 자, 계약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내용. 그죠? 계약 어떻게 종료시킬 거냐? 종료. 이런 문제는 누가 정한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고, 즉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누구나 다 평등해. 그렇기 때문에 누구고, 그리고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합리적이야. 그러니까 계약은 너네 마음대로 해. 국가 개입 안 할게. 이게 계약 자유 원칙입니다. 계약 자유 원칙. 됐죠? 계약을 할지 말지 어떻게 할지 누구랑 할지 이게 계약 자유. 너네 마음대로 해라. 됐죠? 왜? 누구나 다 평등하고 누구나 다 합리적 이성이 있으니까. 됐죠? 자, 요 상태가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 자, 옛날처럼 왕이 있으면은 왕의 명에 따라서 내 재산권을 침해하고 막 빼앗아 갔죠, 그죠? 근데 이것들은 다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누구나 다 합리적이니까 내 거는 그냥 내 겁니다. 내 거는 내 거야. 즉, 내 거를 국가적 목적으로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이걸 함부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 내 거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거는 절대적이니까. 물론 이게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 나타난 것처럼 이게 너무 비화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갑질. 내 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당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옛날에는 왕이라든가 귀족들이 내 걸 막 빼앗아갔으니까 그거 하지 마. 왜? 누구나 평등하니까. 그래서 소유권은 함부로 침해하지 마. 왜? 절대적인 거니까. 됐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과실 책임 원칙. 옛날 같은 경우는 누군가 마을 사람 한 명이 잘못했다. 연자제를 통해 가지고 그 마을을 다 불질러 버리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한 명이 잘못하면은 모든 가족을 몰살해 버렸지. 재산 다 빼앗아 버리고. 자, 이거 안 되겠다. 즉 내가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질 때는 나한테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 거고, 결론적으로 나한테 잘못이 없으면은 내 주변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 안 지는 겁니다. 됐죠? 자, 그게 과실 책임 원칙입니다. 됐죠? 요 세 가지 원칙이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중 심의법의 기본 원리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됐죠? 그래서 외우지 말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법 국가가 등장했는데, 그런데 이 시민법 국가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은 이 원리대로 하면 좋겠는데 이 원리가 있는 기본 전제인 평등 문제라든가 이성, 요 기본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왜냐면은 자, 일단 왕이 사라졌으니까 누구나 다 평등하냐? 그죠? 당연히 누구나 다 평등한 거는 아니지. 왜냐면 이 당시 왕은 사라졌지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법복 귀족, 뭐 판사라든가 검사 이 사람들이 당연히 상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상위주의 있겠죠.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생산수단의 소유, 즉 땅을 가진 사람이 있고 땅이 없는 사람이 있죠. 당연히 평등하다고 했을 때 가진 사람하고 못 가진 사람이 있으면 평등할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 보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전제가 잘못됐어. 첫 번째. 되죠. 계급은 사라졌지만 결론적으로 가진 사람이 있고 못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평등한 건 아니더라. 됐죠? 두 번째, 누구나 다 합리적이라고 하는데 근데 모든 경우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인 건 아니죠. 됐죠? 예를 들어서 이거 봅시다. 이게 칠판 닦기. 자, 이거 여러분한테 필요 없죠, 이거. 그죠? 근데 제가 수업할 때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수업할 때 필요한데 이건 만약에 값이 만약 5,000원이다. 그럼 5,000원 주면 사면 돼. 근데 이걸 누군가 저한테 야, 이거 5만 원이니까 사. 안 사겠지. 합리적이니까. 근데 문제는 만약에 지우개를 말도 안 되겠지만 지우개를 가지고 우리 직업 상담사 시험 볼 때 이 지우개를 제출하면은 합격증을 준대. 말도 안 되겠지만. 그러면은 이거 5만 원 주고 사라 그러면 안 살 겁니까? 안 살 거야? 아니지. 공부할 필요 없이 책값 정도만 주면은 이것만 갖다 내면 합격 준다잖아. 그러면 합리적이라고 볼 필요 없이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그거. 필요 없지만 이거. 됐죠?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면은 물. 저 같은 경우 생수 한 병에 1,000원 정도면 살 수 있죠.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떤 편의점에서 자, 우리 집 생수 이거 10만 원 주고 팔겠다. 사 안 사? 사는 놈 미친놈이지 이거는. 근데 만약에 근데 이 생수가 장소를 바꿔가지고 사막에서 지금 조난당한 사람이 한 일주일 만에 나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수를 드리면서 야, 이거 10만 원이니까 살래? 안 살래? 안 삽니까? 아니지. 당장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산다고 이게. 됐죠? 이게 노동관계로 넘어가면은 예전에 미국의 경제대공황. 자, 그 당시에 경제 대공황이 오니까 일자리가 줄어들었지.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는 살기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데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야. 다 망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때 선박 하역하는 작업.
부두에 있겠죠. 그래서 배에서 물건을 내리는 작업하는데 요 업무를 하는데 뭐 한 달 근무해라. 그래서 한 달 쭉 풀로 채우면은 그 당시에 뭐 만약에 $10 주겠다. 그럼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뭐 10만 원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성적으로 따지면은 막노동이고 한 달 내일 하는데 10만 원 좀 합니까? 안 해야 되겠지. 근데 일이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상황에서 합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됐죠? 그러면은 요 전제가 잘못됐으니까 당연히 기본 원리도 문제가 발생하겠죠. 아까 보신 것처럼 자, 계약은 자유로가 있는데 기본 전제는 양쪽 당사자,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둘이 힘이 똑같아야지 작업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한쪽은 힘이 세고 한쪽은 힘이 약해. 대표적으로 이 사람은 오너인 사업주가 되고 이 사람은 개별 근로자야. 자, 계약 너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하면은 누구 마음입니까, 이거는? 자, 이거는 최근에 노동관계 관련되는 학자가 얘기했듯이 야, 계약 자유라는 것은 현재 도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거 결론적으로 이거는 사용자한테 인정되는 해고의 자유를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 왜? 나는 일하고 싶은데 사용자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됐죠? 그러니까 계약 자유 이거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되겠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등장한 대표적인 법이 그래서 근로기준법입니다. 계약 너네 함부로 하지 말고 요거 지켜라. 그런 내용이지. 자, 두 번째, 소유권 절대 원칙. 즉,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국가적 공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위할 때는 내 소유권도 가끔은 제한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가 나야 되는데 이 도로가 우리 집 앞마당을 지나가. 그러면 내 앞마당에는 절대 안 돼. 돌아가야 돼? 그건 아니지. 공익을 위해서 그때는 내 앞마당에 수용돼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됐죠? 그렇잖아. 야, 소유권도 항상 절대는 아니야. 됐죠? 다음에 세 번째, 과실 책임 원칙. 즉, 나한테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지고 잘못이 없으면 책임 안 져. 요게 제일 문제였던 게 뭐냐면은 요 당시 산업혁명. 자, 산업혁명 당시에 영국에서 혁명 당시에 당연히 지금 그동안 농사만 짓고 살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집중 생산 체제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열악한 환경인 공장에 다수의 근로자들이 들어가서 여기서 혼재돼서 업무합니다. 그런데 초창기 산업혁명이니까 당연히 이 상황 자체가 되게 열악했겠죠. 됐죠? 그리고 그 큰 문제는 이 당시에 노동시간이 너무 장시간이야. 왜냐하면은 산업혁명이 시작됐는데 요 이전에 세계대전이 있어가지고 대다수의 일할 수 있는 젊은 남성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늙은 남자, 아니면 여성, 아니면 아동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열악한데 장시간 노동, 이 당시는 평균 근무 시간이 20에서 22시간이야. 그 앉아 졸면서, 서서 졸면서 일하는 거지. 그죠? 당연히 열악한 환경에다가 그다음에 장시간 노동해버리니까 당연히 근로자가 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당연히 업무상에서 재해가 수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뭐 쓰러지거나 끼거나 잘리거나 이런 문제. 됐죠? 그런데 사용자는 야, 그거는 걔네들이 졸아서 다치니까 나 책임 안 져. 라고 한 거지. 그래서 이걸 책임 안 지게 해버리니까 원래는 이 사람들도 돈 벌고 사용자 돈 벌어야 되는데 사용자는 점점점 돈을 버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못 버는 거야. 그리고 다치니까 더 이상 일도 못 해. 이런 사회적 극빈층이 점점 늘어나니까 사회적으로 이게 문제가 됐겠죠. 왜? 그냥 두면 또 혁명이라든가 다른 문제가 발생해, 이게. 됐죠? 그래서, 야, 이거, 최근 바뀐 것은 무과실 책임. 야, 사용자, 너는 네 공장에서 너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네 공장 안에서 다쳤으면은 모든 것들은 네가 다 책임져. 왜? 이 사람들 통해서 수익 어느 정도 넣으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도 네가 책임져야지. 심지어 근로자가 그냥 졸다가 너무 다쳤다. 또는 실수해가지고 뭐 팔다리가 잘렸다. 자, 이것도 결론적으로 네 사업장 문제이기 때문에 네가 직접적인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 라고 해서 무과실 책임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네, 근데 여기 좀 더 넘어가면은 자, 무과실 책임을 하면은 사용자가 책임지니까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무과실 책임으로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용자한테 돈이 있어야지 책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요 당시는 사용자들이 돈을 빼들는 경우도 있고, 그죠? 아니면 돈이 없는 사업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져가지고 내가 돈 받으러 갔는데 돈이 없대. 보호 안 되겠죠. 그래서 요게 발전된 게 사회 보험 방식입니다. 국가가 생각하기를, 야, 돈 없는 사용자가 있는데 계속 업무하고 있는데,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치면은 사용자 돈 없는 시기에는 돈을 못 주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은 평상시에 사용자들한테 정기적으로 돈을 좀 받아두자. 근로자 10명 써, 너는 $10, 100명 써, $100. 그래서 매달 받아두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보험 방식으로 재단 만들어가지고 요 재산을 기금으로 추승을 해. 그리고 요 기금을 낸 사업주의 근로자 다쳐. 그러면 일단 기금을 통해서 먼저 해당되는 근로자를 구제합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그 구제 원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 별도의 이제 구상권 행사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죠? 요게 우리가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제공되고 있는 사회보험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취업하거나 일하게 되면은 보험료가 무조건 나가지, 이거는. 그죠? 내가 받내고 사업주가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요 보험료 가지고 산재 보상이라든가 각종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사회보험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서 노동법에서는 대표적으로 계약 자체를 강제하고 사용자 소유권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등장했고, 다음에 과실 책임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현에 얘기하는 사회보험법이라는 녀석이 등장한 겁니다. 우리 시험에는 건기법 당연히 공부해야 되고, 사회보험에서는 고용보험이라든가 관련되는 부분, 특히 뭐 일자리 구할 때 실업급여 주고 하는 것들, 다 그런 것들은 보험 방식으로 그동안 돈을 모아뒀다가 국가가 세금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통체적으로 이거 갖다가 뭐 원래 법은 사회법이야, 사회법. 뭐 이거는 학자들만 좀 다르게 부르는데,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사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노동관계 문제로 놓으면은 이게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거다. 이게 노동법이야. 노동법이라는 법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통칭해서 그런 걸 다 노동법이라는 거야. 자, 이게 만약에 경제 문제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경제법이 돼. 대표적으로 뭐 독과점 규제라는 이런 법이 있죠. 그래서 계약, 원래 그 사업은 너네 마음대로 하는 게 맞다. 다만 독과점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해가서 예외적으로 개입해서 약자를 도와주겠다. 이게 경제법이야. 됐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노동법은 한마디로 하면은 이 시민법 사회의 문제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민법의 이 원리. 중요한 거는 이거를 수정하면서 등장한 거죠. 수정 자본주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수정이 맞지 부정은 아닙니다. 자, 시민법을 부정하면은 이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야. 됐죠? 그래서 우리는 시민법 원리를 받아들여서, 자, 이게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만 수정해서 등장한 법이 노동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기법이라든가 각종 법령에서는 그 기본적인 계약 내용을 약자인 근로자를 위해서 살짝 수정해 버리는 거지. 됐죠? 그런 게 노동법입니다. 자, 그 첫 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그 1절 노동법에 의해서 노동법의 생성이 있죠. 뭐 길게 설명했는데,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첫 번째 시민법 원리와 한계. 아까 얘기했던 시민법 원리는 소유권은 절대적이다. 그리고 계약은 자유롭게 해라. 그리고 책임은 과실 있을 때만 부담해라. 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가버리니까 열악한 조건 또는 가진 자에 대한 복주, 이게 빈번히 발생하니까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등장한 법이 사회법이고 대표적인 법이 노동법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 밑에 수정 원리로 제가 쭉 써놓은 내용 읽어보십시오. 고 있는 것처럼, 자, 기본 원리 한계를, 요거 세 가지죠. 그 한계를 수정하기 위해서 실질적 자유평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밑에 있죠. 뭐 열악한 조건 방지를 위해서 최저 조건을 국가에 강제버려. 계약할 때 요거 밑으로 가지 마. 뭐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법이죠. 1시간 근무하면은 무조건 뭐 10,000원을 줘. 이런 식으로. 됐죠? 다음 두 번째, 그 과실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더라도 무조건 책임져. 여기 뭐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됐죠? 그리고 사용자 해고를 통제하고 근로자 생활을 원정하기 위해서 뭐 실업보험제도, 뭐 그 뒤에 나오겠지만 각종 급여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것들. 더 나아가서, 자, 사용자랑 근로자가 대등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랑 근로자 1대1로 만나면 대등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근로자 너네도 모여서 힘 좀 키워. 그래서 모인다 단결권 노조. 그러니까 모였으면 사용자를 테이블로 불러온다 단지 교섭권. 불러와서 말 안 듣는다 그 힘을 보여주라 단체 행동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됐죠? 자, 이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 세 가지만 아시면은 문제는 무난하게 풀립니다. 자, 다음에 2번 보시면 노동법의 의의. 그러면 이런 문제 때문에 노동법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노동법이 뭐냐? 그 개념이 있죠.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보시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노동관계 이 종속성을 극복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 대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법들을 다 총체적으로 노동법이라 그래. 됐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최근에 바뀐 법도 그랬지만 노동법의 분야가 점점 늘어나갑니다. 옛날엔 단순하게 생산직 근로자만 도와줘. 왜? 얘들만 근로자니까. 그래서 오로지 생산직 근로자만 보호하는 법이 노동법이다. 이렇게 보다가 야, 생산직만 근로자야? 아니야. 사무직도 근로자야. 그러니까 사무직 근로자까지 포함해서 보호해줘. 그죠? 여기까지 갔죠. 근데 문제는 생산직 사무직, 즉 내 밑에 있는 근로자는 이 법으로 보호해주는데, 근데 내 밑에 있는지 아닌지가 애매한 사람들 있죠. 왜냐하면은 자, 원래는 다 내 밑에 둬서 일을 시켜야지 돼. 그런데 다 내 밑에 두게 되면은 계약을 체결하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면은 최대한 인건비 세이브, 즉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맞는데 계약서를 마치 내 밑에 있지 않은 것처럼 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근로계약서 써야 되는데 마치 뭐 도급사업처럼 도급계약서, 위임계약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왜?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그냥 계약만 종료시키면 돼. 즉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려고.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 범위가 넓어지는데 최근에 이제 더 넓어져가지고 올해 바뀐 거죠. 12월 달에. 자, 근로자는, 즉, 노조 만들 수 있는 근로자는 사용자가 말 안 들어주니까 종속 관계 있는 근로자들이 만든 게 노조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 있는 근로자끼리 모인 게 노조야. 근데 문제는 누군가 잘못해서 잘렸다.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려 하더라. 그럼 이 사람들도 우리 회사 노조에 들어올 수 있느냐? 원칙은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게 단순하게 우리 회사에 있는 노조가 아니고 금속노조라는 건 보건노조 아니면 또는 의료노조, 의료노조 이런 것처럼 노조 자체가 같은 사업장이 아니고 같은 사람으로 커져버립니다. 그러면 같은 사람으로 커져버리면 현재 내가 구직 중이야. 즉 간호사인데 아직까지 병원에 취업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은 보건의료노조 가입 안 돼? 그런 문제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판례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번 12월 달에 볼 바꿔가지고 이 사람들도 노조 할 수 있어. 라고 다 바뀐 겁니다, 이게. 됐죠? 그리고 좀 더 넘어간다면은 최근에 문제된 갑질. 즉,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으면 최근에 그 치킨 회사가 하나 문제되고 있죠. 그 프랜차이즈 회사가 있으면은 프랜차이즈 업주들이 원래는 예를 들어서 닭을 튀겨서 파는 회사다. 그러면 원래는 재료 같은 걸 원재료를 본사 차원에서 다 손질해가지고 양질의 물건을 제공해주고 최대한 대량으로 싸게 해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 들어가면 이게 반대로 갑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기름인데 일반 도구업체에서 사면 10,000원짜리야. 그런데 본사에서 내려오면 똑같은 내용인데 마크만 붙여가지고 20,000원 팔어. 그럼 나는 프랜차이즈 계획이니까 이걸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됐죠? 자, 요렇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들도 분명히 개인 사업자고 프랜차이즈 회사랑 계약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근로자로 보호해야 되느냐? 아니면 편의점 점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근로자로 보호할지 말지가 이제 범위가 애매한 부분이죠. 아마도 앞으로는 이게 사회보험 방식으로 점점 늘어날 겁니다. 됐죠? 그리고 재해보상도 지금 최근에 문제된 게 특고종사자. 우리 흔히 보고 있는 배달 앱을 통해서 배달하시는 분들 있죠. 그 사람들은 원래는 그 배달 앱 업체에 가입된 게 아니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 배달 앱 업체는 벌써 정유장처럼 플랫폼입니다. 그러면은 물건을 파는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요 앱을 통해 가지고 요렇게 연결되고 여기서 중간에 수수료 받아 먹는 거.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배민 같은 업체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얘들이 너무 비대해져 버리니까 이쪽이나 이쪽에다가 갑질해 버리지. 그러면은 갑질 당하는 소상공인 이 사람들도 보호할 거냐? 원래 이 사람들도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면은 보호할 범위가 넓어질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런 거랑 맞닥뜨리는 법이 노동법입니다. 됐죠? 한도 끝도 없으니까 넘어가면은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노동법인데 밑에 있죠? 노동법 이념. 그러면 노동법 이거 왜 만들었냐? 자,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 자, 형법은 범위 잡는 거고 민법은 계약을 통제하는 거죠. 됐죠? 그런데 노동법 뭐냐? 당연합니다. 밑에 있죠? 첫 번째, 노동법을 통해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보호하는데 자, 이게 사회주의처럼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는 게 아니고 원칙은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과 사용자 너네 마음대로 해라. 그죠? 다만 마음대로 하는데 그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면 우리가 개입할게. 그게 뭐냐? 두 번째 있죠? 노사 자체의 최대한 존중입니다. 요거는 다른 법 시험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다른 법령들 조문에 문제에서 요게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래가서 국가 차원에서 뭘 해줘라. 그러면 국가가 먼저 하고 안 됐을 때 사용자가 하느냐? 아닙니다. 원칙은 너네끼리 해. 그죠? 다만 안 되면은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도와줄게. 그게 뭐냐? 노사 자체의 최대한 존중이에요. 만약에 노사 자체를 훼손하면은 이거는 자본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지. 그래서 뒤에 이게 정답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이게 조문에서 각종 법령에서 원칙은 국가가 모든 걸 주도한다 아닙니다. 원칙은 회사랑 근로자가 주도하는 겁니다. 다만 안 됐을 때 이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거는. 자, 요거는 정말 많이 나와 다른 법에서도. 그리고 노동법은 무조건 근로자만 보호하는 게 아니고 있죠? 공사 이익을 최대한 존중해 줍니다. 됐죠? 왜냐면 근로자만 너무 보호하다 보면 잘못하면 회사가 망해버리지. 망해버리면 어떻게 돼? 결론적으로 망해버리면 근로자도 보호가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양쪽을 최대한 무게추를 맞춰가지고 최대한 이익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다음에 노동법의 특수인들이 몰라도 됩니다. 자, 다음에 규율 방식. 그러면은 이 노동법을 통해서 근로자 보호하는데 어떻게 보호할 거냐? 여러분 하나만 아시면 돼. 첫 번째는 최저 기준을 정해가지고 요거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때는 통제하겠다. 요 최저 기준이 뭐냐? 요게 근로기준법입니다. 물론 여기서 임금 부분은 최저임금으로 빠지는 거고 남녀차별 문제는 고평법으로 빠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특별법으로 하나씩 나가는 거 이렇게. 됐죠? 자, 넘어갑시다. 자, 다음에 세 번째 노동법의 법원과 적용 순서인데 이것도 가끔 나옵니다. 자, 법원은 원래 말은 우리가 길 가다 보는 서울고등법원 이 법원이 아니고 법의 원천이야. 법의 원천. 즉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들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이게 노동법의 법원입니다. 됐죠? 당연히 법원은
헌법부터 해가지고 각종 법에 규정되어 있겠죠. 됐죠? 그리고 계속 보시면은 자, 법원의 적용 순서. 그러면은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에 있고 근로기준법에도 있고 그다음에 근로계약서도 있고 지역시도 있고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어떤 거 적용할래?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만약에 배가 고파서 지금 밥을 사 먹어야지 돼. 그러면 식당 갈 수도 있고 편의점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호텔 가서 뭐 뷔페 먹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마찬가지야. 노동관계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법들도 여기저기 막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먼저 적용할 거냐? 이게 문제 되는데 그 밑에 있죠. 자, 첫 번째는 그 법들 순위가 똑같아. 얘도 법이고 얘도 법이야. 그죠? 그러면은 같은 순위라면은 웬만하면 최근에 만들어진 법. 됐죠? 옛날 건기법이 있고 지금 건기법이 있더라. 당연히 지금 법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같은 순위에 있는 법이면은 당연히 신법 우선 원칙입니다. 됐죠? 두 번째는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일반 근로자가 있고 선언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어. 뭐 이 선언에 대해서는 일반 법보다는 선언법을 적용하고 선언법이 없을 때 일반법을 와야 되겠죠. 내가 공무원이야. 그러면 뭐 이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있고 공무원 연금법이 있습니다. 뭘 먼저 적용하느냐? 당연히 특별법인 공무원 연금법처럼. 됐죠? 그래서 일반법,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 먼저. 그다음에 옛날 법, 새로운 법이 있으면 새로운 법 먼저. 요거는 순위가 똑같을 때. 됐죠? 두 번째, 순위가 다를 때. 자, 당연히 순위가 다르면은 위에 거 먼저 적용하고 밑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상위 뽑으는 원칙. 됐죠? 다만 밑에 있는 법이라도 위에 거보다 더 유리해. 즉, 근로기준법이 있고, 그래서 최저임금법에서 뭐 시간당 뭐 9,540원. 되죠? 그런데 근로계약서 보니까 나는 시간당 10,000원 받기로 했어. 10,000원짜리 계약하더라도 법이 9,000원이면 9,000원 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밑에 거라도 근로자법을 위해서 더 유리하면 밑에 거로 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상위법을 먼저 적용한다. 다만 밑에 있는 게 더 유리하면은 위에 거 무시해버리고 밑에 걸 먼저 적용한다. 왜? 최종적인 목적은 근로자 보호니까. 됐죠? 자, 거기까지 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요 세 가지 기본 논리, 요것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게 노동법인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당연히 헌법부터 해가지고 세부적인 법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헌법에 들어가 있는 노동관계 법령은 뭐가 있느냐? 요게 그 2절에 나오는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이야. 즉, 헌법에 들어가 있는 노동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권리.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노동기본권입니다. 노동기본권. 국가가 만들어질 때 그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 기본 원리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서 뭐 노동에 대해서는 뭐를 기본 원리로 삼을 거냐. 여기 있는데 크게 조문이 3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헌법 32조. 두 번째가 33조. 그리고 직접적인 시험 지금 범위로 안 들어가 있지만 34조. 물론 요 조문 안 들어가 있지만 요 조문에서 파생되는 법령들. 뭐 대표적인 게 고용보험법인데 요거는 시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아셔야 돼요. 이렇게. 자, 첫 번째 32조는 뭐냐? 요거는 근로의 권리. 33조는 뭐냐? 요거는 근로삼권. 자, 첫 번째 근로의 권리는 개별 사용자랑 개별 근로자 요 둘 사이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 근로의 권리입니다. 근로의 권리. 그러면 근로사건은 뭐냐? 요거는 사용자나 아니면 사용자들의 단체 그리고 이쪽은 개별 근로자가 아니고 노동조합 이 관계를 규율하는 법 요게 근로사건입니다. 자, 근로자가 모일 수 있다? 단결권. 모이면은 사용자한테 만나자 요구할 수 있다? 단체 교섭권. 만났는데 사용자가 성실하게 안 한다? 말 안 들어준다? 그때 힘을 보여주라. 이게 단체 행동권이지. 제일 많이 나오는 이겁니다. 다음 중 근로상권의 내용이 아닌 것은 단단 그냥. 됐죠?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요거 단단 3개. 다음 중 근로상권의 내용이 아닌 것은 원시적인 문제지 이거는. 자, 좀 더 넘어가면은 요 32조 내용하고 33조 내용 요 2가지 아니면 34조 내용 요 3가지 섞어버립니다. 이렇게 되죠. 다음 중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내용이 아닌 것은 즉 개별 근로자에 대해서 어떤 근로자를 보호하느냐 요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현재는 여성 다음에 소년 나이가 어린 애들 됐죠. 다음에 국가 유공자 등이야. 뭐 전몰 군경 유가주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국가 유공자 등 요 세 주체는 근로의 권리에서 보호합니다. 근데 요거 빼고도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좀 더 있죠. 뭐 대표적으로 노인 아니면 장애인. 자, 이 사람들은 보호 안 할 거냐? 보호하긴 하는데 근로의 권리로 보호하는 게 아니고 요 사람들은 34조에 들어가서 요거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호합니다. 되겠죠? 자, 그런 걸 갖다가 노동기본권이라고 한다. 됐죠? 자, 일단 그래서 근로의 권리까지만 일단 가봅시다. 밑에 보시면, 자, 근로의 권리 32조 조문이 있죠? 당연히 이 조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자, 모든 국민은 근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되죠? 그리고 국가는 이 권리를 위해서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을 증진시키고, 그 다음에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이거는 노력이야, 노력. 그래서 고용 정진을 위해서 각종 뭐 실업급여 같은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됐죠? 자, 그리고 뒤에 법률에 따라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리고 최저임금제는 노력이 아니고 반드시 시행해야지 돼. 그래서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진 거죠. 됐죠? 그래서 고용정진, 적정임금은 노력하면 되는 거고, 최저임금은 반드시 시행해야지 돼. 됐죠? 자, 두 번째, 그리고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도 지는데, 이 의무는 그냥 도덕상, 윤리상 의무입니다. 국가 의무처럼 끌려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는 근로 의무의 내용과 조건은 국민들의 의사, 그래서 즉,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정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 윤리 도덕상 의무입니다. 뭐 국방 의무라든가 납세 의무처럼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만약에 법상 의무면은 모든 사람들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그리고 이거는 법상의 의무다라고 하면은 뭐 노숙자라든가 이 사람은 다 끌려가야지 돼. 왜? 의무 이행 안 한 거잖아. 그럼 강제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겠지,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의무는 윤리 도덕상의 의무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국민한테 물어봐라. 그게 뭐냐?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정하겠다고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근로 조건, 임금부터 해고까지겠죠. 이 조건들의 기준을 정하는데 막 정하지 말고, 있죠? 인간의 존엄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법률로 정해라. 그렇게 만들어진 대표적인 법이 근로기준법입니다. 됐죠? 조건을 막 정하는 게 아니고, 뭐 시간이라든가 휴일을 막 정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4, 5, 6 묶으셔야 돼. 자, 보시면 4, 여자 근로는 특별히 더 보호해라.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 근로기법에는 4장, 5장에 들어가 있고, 좀 더 강화된 법이 남녀 고용 평등법입니다. 뒤에서 하기로 하고. 그리고 애초에 있던 공장 노동법처럼 연소자 근로도 특별히 더 보호해라. 그래서 이것도 근기법에서 연소자 나이도 제한하고, 그 계약도 제한하고 다 통제합니다, 이것도. 그리고 마지막, 국가유공자 상위 군경, 전월 군경의 유가족. 국가에 기여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에 있죠.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만 부여하면 돼, 기회. 그래서 각종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 같은 거 부여하고 있죠. 됐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근로의 권리의 내용이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다음에 근로상법 넘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잠깐만 끊었다 가겠습니다.